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일을 해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열심히 달릴수록 더 피곤해지고, 더 많이 이룰수록 더 허전해집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은 여전히 돌아가고, 주말에 쉬어도 진짜로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언가를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무언가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멈추는 것이 두렵습니다. 멈추면 우리가 피해 다니던 것들이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도 말했습니다. 진짜 치유는 멈출 때 시작된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멈추는 것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멈추지 못하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쁨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바쁘다는 것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쉰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뜻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합니다. 바빠 죽겠어. 정신없이 살고 있어. 이게 마치 훈장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훈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망의 증거입니다. 융은 평생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는 내면의 세계를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감정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들, 해결하지 못한 상처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이 무의식의 내용들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멈추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멈추면 외로움이 엄습합니다. 멈추면 후회와 죄책감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움직입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스마트폰을 들고 일을 만들고 약속을 잡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건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의식을 외면할수록 무의식은 더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불안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깹니다. 그 다음에는 신체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통, 소화불량, 만성피로, 그리고 결국에는 더 심각한 문제들로 발전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번아웃. 융은 이 모든 것이 우리 내면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제발 멈추고 나를 봐달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멈춘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휴가를 가는 것일까요? 융이 말하는 멈춤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짜 멈춤은 외부 활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항상 바깥을 향해 있던 것을 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내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내향성은 성격 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에너지의 방향을 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 세계와 관계하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고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할 때 우리의 에너지는 밖으로만 흐릅니다. 그러면 내면은 텅 비게 됩니다. 융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려면 이 에너지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밖에서 안으로. 멈춤의 첫 번째 단계는 고요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고요함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고요함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어도 머릿속이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의 목록, 걱정거리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우리 의식을 채웁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정신적 소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음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음을 줄일 수 있을까요? 융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런 감정은 나쁘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첫걸음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멈춰 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분노가 올라옵니다. 특정 사람에 대한 화, 특정 상황에 대한 억울함.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보통 이것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가진 내가 나쁜 사람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융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 분노를 관찰하세요.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분노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종종 상처받은 마음의 방어막입니다. 그 뒤에는 슬픔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의 층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표면에 있는 감정 아래에는 더 깊은 감정들이 층층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치유는 이 가장 깊은 층에 도달했을 때 시작됩니다. 융의 환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년의 한 남성이 극심한 불안으로 융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융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가장 불안한가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요. 혼자 있을 때요. 융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융은 그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완전히 혼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책도 읽지 말고, 음악도 듣지 말고, 그냥 자신과 함께 있으라고. 처음에 그 남성은 이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불안이 너무 심해서 몇 분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융은 계속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 불안을 느끼라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들어보라고.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 뒤에서 다른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외로움, 슬픔, 그리고 놀랍게도 어린 시절의 기억들.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평생 동안 성공을 통해 그 인정을 받으려고 애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해도
그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무의식과의 대면입니다. 우리가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고통을 피하는 것보다 통과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왜냐하면 피한 것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지만 직면한 것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무의식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의 저장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을 두려워합니다. 그곳에는 나쁜 것들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무의식을 엄청난 잠재력의 보고로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억압한 부정적인 것들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재능, 우리가 잊어버린 꿈,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창조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와 보물이라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무의식 속에는 우리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이기적인 면, 질투하는 면, 나약한 면. 하지만 그 그림자 옆에는 보물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 우리의 독특한 재능, 우리의 삶의 의미. 문제는 우리가 그림자를 두려워해서 무의식을 아예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물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융 자신의 삶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중년에 심각한 심리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고 프로이트의 가장 뛰어난 제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불안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근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외부 활동을 줄이고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몇 년 동안 그는 자신의 꿈을 기록하고 내면의 이미지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환상들과 대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미쳐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의 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징과 이미지들, 그가 원형이라고 부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웅, 현자, 어머니, 그림자. 이 원형들은 모든 문화의 신화와 이야기에 나타나며 우리 개인의 꿈과 상상에도 나타납니다. 이 발견을 통해 융은 자신만의 심리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 위기의 시기를 통과한 후 그는 전보다 훨씬 더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 이 모든 것은 그가 멈추고 내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융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멈춤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정면 승부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윤기 제시한 방법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 번째는 꿈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의식의 통제가 약해지고 무의식의 내용들이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융은 환자들에게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꿈을 기록하라고 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꿈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꿈을 꿉니다. 문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꿈을 기억하고 싶다면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말하세요. 오늘 밤 꿈을 기억하겠다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기 전에 잠시 누워서 방금 꾼 꿈의 조각들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희미한 이미지나 느낌만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록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융은 꿈을 해석할 때 프로이트와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억압된 욕망에 위장된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융은 꿈을 무의식의 메시지로 보았습니다. 꿈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꿈의 상징들은 우리 개인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더 깊은 보편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물에 빠지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융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먼저 물이 당신에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위험이기도 합니다. 편안함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이와 비슷한가요? 감정에 압도되고 있나요? 아니면 무의식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기인가요? 융은 꿈의 해석에 정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스스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치유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의식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능동적 상상입니다. 이것은 융이 개발한 독특한 기법입니다. 능동적 상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의 이미지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능동적 상상에서는 당신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그것과 상호작용합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습니다. 긴장을 풀고 마음을 비웁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곧 어떤 이미지나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동물이나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지가 나타나면 그것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무엇을 원하나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나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상상 속 존재와 대화하는 것이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전혀 미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내면의 다양한 측면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융의 환자 중 한 여성은 능동적 상상을 통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능동적 상상을 하던 중 그녀는 어두운 숲속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노파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네가 걷는 이 길 자체가 의미다. 이 간단한 대화가 그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늘 어딘가에 완벽한 의미가 숨겨져 있고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말은 다른 진실을 가리켰습니다.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윤근 능동적 상상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이 우리 심리의 다양한 측면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노파는 지혜의 원형일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알m. 이런 식으로 능동적 상상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내면의 지혜와 연결되게 해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창조적 표현입니다. 융은 예술을 무의식을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춤을 추는 것. 이 모든 활동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의식의 내용을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융 자신도 자신의 위기 시기에 만다라를 그렸습니다. 만다라는 원형의 상징적인 디자인인데 융은 이것을 그리면서 내면의 혼돈 속에서 중심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예술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잘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종이를 펼치고 색연필을 들고 당신의 감정을 색과 형태로 표현해 보세요. 지금 느끼는 것이 무엇이든 슬픔이면 어둡고 무거운 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면 밝고 생동감 있는 색을, 분노면 강렬하고 날카로운 선을. 아무도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해소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종이 위의 그림은 당신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당신에게서 분리된 것입니다. 이 거리감이 통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서예가 그렇습니다. 붓을 들고 먹을 깔고 천천히 글자를 쓰는 행위. 이것은 단순히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상이고 자기 수양이고 내면의 정리입니다. 서예를 하는 동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멈추고 집중하고 자신의 호흡과 마음을 정돈합니다. 윤기 본다면 이것이 바로 무의식과 의식의 건강한 대화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연과의 접촉입니다. 융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의식과 연결되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자연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살고 인공 조명 아래서 일하고 스크린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리는 수십만 년 동안 자연 속에서 진화했습니다. 자연은 여전히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산을 오르거나 바닷가를 걷거나 숲속에 앉아 있을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정신이 고요해집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던 생각들이 느려집니다. 자연의 리듬이 우리의 리듬과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강은 목적지를 걱정하지 않고 그냥 흐릅니다. 산은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합니다. 이런 자연의 존재 방식이 우리에게 전염됩니다. 융은 스위스의 볼링겐이라는 호숫가의 돌로 탑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자연과 함께 있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현대적 편의시설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베고 돌을 나르고 불을 피우는 단순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그를 본질적인 것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도 볼링갱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공원에 가도 됩니다. 화분에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과 접촉하는 것, 생명의 리듬을 느끼는 것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을 지켜보는 것, 계절이 변하는 것을 느끼는 것, 비 오는 소리를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현재 순간으로 데려오고 우리의 본질과 연결시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의미 있는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윤근 의식의 힘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의식은 단순한 반복적 행동이 아닙니다. 의식은 상징적 의미를 담은 행위입니다. 모든 문화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 성인이 되는 의식, 결혼 의식,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 이런 의식들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표시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새기게 합니다. 현대 사회는 많은 의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근 의식이 심리적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의식을 통해 우리는 일상적인 것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당신만의 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앉아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는 것. 이것이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초를 켜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 이것도 의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행위를 의식적으로 주의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한국 전통에도 아름다운 의식들이 많습니다. 차를 마시는 의식, 절을 하는 의식, 명절에 조상을 기리는 의식. 이런 의식들은 우리를 더 큰 연결망 속에 위치시킵니다. 과거와 현재, 개인과 공동체, 물질과 정신. 의식을 통해 우리는 삶이 단순히 일상적인 활동들의 연속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가진 여정임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멈춤의 본질은 주의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듭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패턴. 우리는 살아있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기 말하는 멈춤은 이 자동 조종 모드를 끄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밥을 먹을 때 정말로 맛을 느끼며 먹는가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기계적으로 먹나요?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의 말을 듣나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나요? 당신이 길을 걸을 때 주변을 보나요? 아니면 생각에 잠겨 있나요?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현재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존재할 때 우리는 삶의 풍부함을 경험합니다. 모든 순간이 새롭습니다. 모든 경험이 독특합니다. 우리는 삶을 실제로 살게 됩니다. 윤근 개성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개성화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회의 기대, 부모의 바람, 문화의 규범에 둘러싸입니다. 우리는 이런 외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우리 자신의 일부를 억누르고 숨깁니다.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윤근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할 때 생깁니다. 우리가 가면이 진짜 얼굴이라고 믿을 때,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개성화는 이 가면 뒤에 있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성화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동조를 압박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튀지 않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조화는 모두가 똑같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신일 때 이루어진다고. 개성화의 첫 단계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믿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멈춰야 합니다. 외부의 소음을 끄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반에 위기를 겪습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기대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은 불편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성장의 신호로 보았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깨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름을 무시하고 계속 똑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울과 공허함이 깊어질 것입니다. 아니면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성화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 때 우리는 피상적인 관계만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두운 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은 개성화가 궁극적으로 공동체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자기, 셀프입니다. 자기는 우리 심리의 중심이자 전체입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합니다. 개성화의 목표는 이 자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융은 자기를 만다라의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만다라는 중심이 있고 그 주위로 대칭적인 패턴이 펼쳐지는 원형입니다. 이것은 완전함, 통합, 균형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융은 생각했습니다. 중심이 있고 균형이 있는 삶. 이 중심이 바로 자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잃고 삽니다. 외부의 요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내면의 균형을 잃습니다. 일에만 집중하고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남을 돌보느라 자신을 잊어버리거나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정신적인 것을 무시합니다. 융은 이런 불균형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멈춤은 우리가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일 때 우리는 원심력에 의해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출 때 우리는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우리는 균형을 회복하고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융은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지나온 긴 여정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의 점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점은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것이 나의 삶의 의미였다. 이것은 융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만의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자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윤근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의미를 느끼는 순간들을 주목하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들. 그것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인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인지, 어떤 상태일 때인지. 이 순간들이 당신에게 단서를 줍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또한 당신이 강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주목하세요.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 슬프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 이런 감정들은 당신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윤근 이것을 감정의 가치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림자를 탐구하세요. 그림자는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림자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억압한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힘을 축적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항상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의 그림자에는 분노와 공격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억누르면 그것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터져 나오거나 당신을 우울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분노를 인정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자기 주장과 경계 설정의 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멈춤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탐구할 시간과 공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고 많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면도 있고 현명한 노인 같은 면도 있습니다. 용감한 면도 있고 두려운 면도 있습니다. 개성화는 이 모든 면들을 인정하고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윤근 이것을 내적 결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의 남성적 측면과 여성적 측면의 결합,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 빛과 어둠의 결합. 이런 내적 통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윤근 개성화를 평생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매 단계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통찰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멈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멈추고 내면을 탐구하고 자기 자신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융의 환자들과 융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공통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더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안한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한 데서 오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과 싸우지 않을 때 내적 평화가 생깁니다. 외부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 평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더 큰 자유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남들의 기대나 사회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자유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면과 가면의 만남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관계는 훨씬 더 만족스럽고 의미 있습니다. 넷째,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융은 의미의 부재가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안정적이지만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성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진실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줍니다. 다섯째, 더 큰 창조성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무의식과 연결될 때 우리는 무한한 창조적 가능성에 접근하게 됩니다. 예술가들은 이것을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의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해결책, 새로운 가능성들이 떠오릅니다. 융은 이 모든 것을 전체성이라는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멈춤을 통한 개성화의 최종 결과는 전체성입니다. 우리가 분열되어 있지 않고 온전한 상태, 우리의 모든 면이 조화롭게 통합된 상태, 이것이 융이 말하는 치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치유는 단순히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힐링과 홀음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한다는 것은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요? 융은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잠시 조용히 앉아 있으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텔레비전을 끄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점심시간에 혼자 산책을 하면서 주변을 관찰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저항할 것입니다.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이 저항을 지나면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감정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잊었던 꿈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융의 삶과 작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희망입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는 희망. 우리가 그것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접근의 열쇠는 멈춤입니다. 당신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혼돈이 질서를 찾습니다. 당신의 분열된 자아가 통합을 향해 움직입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의미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입니다. 융은 평생 이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통과했고 그곳에서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환자들이 같은 여정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지혜는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달릴 수도 있습니다. 바쁨 속에서, 소음 속에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아니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것, 평화, 의미, 치유, 그것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멈추고 들여다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계속 꿈을 꿀 것인가요? 아니면 깨어날 것인가요?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이 정말로 멈출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의 진정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맨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온전하고 치유되고 살아있는 당신 자신. 멈추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을 지켜보세요.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무의식 치유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